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지난번 그 한대 강의하면서 묘를 너무 후장을 하고 크게 만들다 보니까 대형 묘를 만드는 걸 그런 관습을 비판하기도 하고 금지령까지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후한 시대에는 묘에 넣는 부장품의 양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 후한 시대 사람들은 그 귀족들이나 조금 그 뭐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효심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효심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부모 잘 모시고 뭐. 그런데 그거의 한 일환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묘를 부장품은 많이 넣을 수 없는 분위기니까 묘 자체를 상당히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한 시대가 되면은요, 묘가 이제 지난번에는 그냥 흙을 싸서 봉분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후한 시대가 되면은 전축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벽돌묘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싸서 묘를 만들어요. 묘 겉부분도 벽돌로 만들고 지하에도 만들고 지상에도 만들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벽돌을 싸서, 그러다 보니까 부장품 자체보다는 묘의 구조를 중시했고 묘 내부의 표면 장식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무량사라는 거는 지하에 묘실이 있었어요. 묘가. 그리고 지상에다가 그 묘실에 해당하는 사당을 만들고, 사당 그 사 주위를 다 쉽게 얘기하면은 큰 그림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 큰 칼라판 그림으로, 그리고 음양이 드러나게 이렇게, 그 그러니까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도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돌을 쪼아가지고 조각하고 그림의 뭐 반반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당이 부모를 모시는 공간이기도 했죠. 조상을 모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조상에 가서 그 제사 지내고, 또 후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사당이 아마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공간이기도 했을 거다. 그 화상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그 이렇게 지금 몇 개 기본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나와 봤는데, 사실 그 현재까지 그 화상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공자의 고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이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뭐 지켜졌던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하남성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아까 후왕 강무제가 그 흥기했던 남양 지역, 그 지역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천성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천성 지역과는 상당히 독특해요. 그리고 중국 각 지역마다 화상석이 있는 지역은 꽤 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화상석 묘가 한 수백 기 정도 되고요. 복원된 화상석을 가지고 복원해 놓은, 잘 보존이 돼 있어서 보존이 잘 돼 있는 사당이 한 10개 정도. 그리고 총 수는 한 10,000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10,000판. 그리고 절반 이상이 그 산동성에서 만들어졌다.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돌에 새겨진 한대의 대표적인 예술품이다. 그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이거는 산동성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한대에 만들어진 그 화상석의 그 원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우리한테는 흑백만 남아있죠, 당연히. 근데 그때는 당연히 이게 다 칼라로 채색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주 화려한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이런 것, 이거는 지금 상당히 그 모양 자체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런 모양인데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런, 이게 탁본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그 양상이 출현하는, 나타나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위층의 묘실이나 묘당벽, 예, 사당벽에 설치했다. 서한시기 중후기부터 출현하지만 동한시기에 극성합니다. 특히 그 후한시기에. 아까 이건 얘기했고 이것도 얘기했죠. 그리고 전통시대 이래로 전 세계의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중국의 예술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상석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특히 서양하고 일본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대 이전의 예술 특징을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봤잖아요, 뭐를. 그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양상이 뚜렷합니다. 일단 그 조각품, 주조품, 청동기 같은 주조품이나 조각품 위주의 그 예술품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예술품 자체가 도안이 굉장히 강했죠. 도안 자체를 신경을 많이 쓴 문양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예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여된 게 뭐냐면요, 유동성이나 생동적인 어떤 그 움직임을 묘사하는 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동기 공부하면서 봤듯이 전국시대 후기 정도 되면은 사실 사실적인 청동기, 그림도 회화도 나타나고 문양이 이제 그때 돼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화상석은 사실 그런 부분을 아주 새롭게 충족하는 그런 역동성, 생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술품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현이 된 그런 양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이게 그러면 이때 한데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그 사회, 경제, 문화적인 배경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때 철기의 발달로 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공구들이 출현했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철기를 사용하긴 했어도 아직 잘 만들지는 못했어요. 청동기를 아주 잘 사용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로 뭘 가공하고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한대가 되면은 그 확고한 철기 가지고 돌을 다루는 그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귀족 사회 발달한 거. 돈 많은 귀족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대형 자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유행처럼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또 중국이 전환시대 이래로 외연이 확대됨으로써 외부 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를 들면 공작이라든지 타조라든지 과일 중에 포도라든지 이런 게 장건이 서역을 갔다 오면서 많은 것들이 그때 중국으로 새롭게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제 이후에 화상석이 발전하는데요. 이거는 유교를 중시하다 보니까 효행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그 후장 풍습 자체도 국가에서 제어를 하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제 같은 경우는요. 자기 무덤을 만들었는데 너무 부장품이 많아서 다 넣을 수 없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후장을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그걸 국가에서 규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다른 면에서 그 묘의 그 어떤 묘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게 유행이 됐다는 거죠. 특히 이들은 견고하고 썩지 않는 재료를 아주 그 많이 찾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석실묘가 유행을 하게 되고 그 한초에 이제 그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지난번에 마왕퇴 한묘에서 그 백화 그림 이런 거 봤잖아요. 전국시대 후기에 청동기에 그려진 그림, 도안이 발전을 해서 한대에는 이제 비단에다 그리는 그림들, 실기에 그리는 그림들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동안시대 특히 유교적인 전통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효심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효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효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양상의 후장 풍습이 유행하게 됐다는 거죠. 부장품으로서 후장을 하는 게 아니라 묘의 구조로서 후장을 하는. 그렇지만 이미 이것도 당대에도 상당히 반성이 있습니다. 사실 당대에도 그 많은 반성, 후장하는 거에 자기들 그 문헌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그걸 버리지 못하죠.
묘를 그렇게 만드는 거를.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화 청동 문양, 칠관화, 백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한때 이제 그 화상석으로 꽃피우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작을 했을까요? 제조 과정하고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래 이제 연구자들이 이 과정을 유추해 보니까 일단 장인을 고용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오더를 했겠죠. 그러면 그 장인이 그 설계하고 그 건조, 자기 준비 과정을 이제 다 총괄을 하고 석재를 골라서 채석을 했겠죠. 돌을 어디서 가져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원지방은 돌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돌산이 별로 없어요. 중국에는 다 황토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서 돌을 채취해야 되는데 석재를 골라서 채석을 하고 아마 그리고 나서 화상이 자기들 채석해 와서 자신들 목적에 맞게 일종의 재가공을 했을 거예요. 모양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화상이 거기다가 밑그림을 그렸겠죠. 그림을 쭉 이제 그리고 화상이 그림 그리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석공이 조각을 했겠죠. 쭉쭉쭉. 그 철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꾸며서. 그리고 나서 그 조각이 된 그 양식에다가 마지막에 채석을 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주로 주제는 뭐냐면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생산활동. 그 장원의 그 수공업, 자기들 어떤 그 공장 같은 거, 작업장, 그리고 경작, 목축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묘주 자신에 관한 그림도 많습니다. 자기의 관리, 경력, 신분, 그리고 자기가 마차 타고 어떻게 출행하는 모습, 자기가 뭐 높은 사람을 아련하는 모습 이런 거, 그리고 묘주 개인의 생활, 파티하는 모습, 연애 장면, 그리고 춤추고 노는 장면. 제일 근데 재밌는 거는 네 번째 역사고사들. 사마천이 사기에 나오는 열전에 나오는 어떤 특정 이야기들, 이전에 춘추좌전 같은 책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고사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꼭 그림으로 영화 보듯이 이렇게 쫙 입체적으로 시리즈로 쫙 그려놓는 그런, 이게 이제 한대 그 화상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특히 충효에 아주 뛰어났던 절의를 지켰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충신들의 이야기, 연려, 뭐 효신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로 묘실 4벽, 4벽을 다 이렇게 쫙 채우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신화고사에 관한 얘기도 많습니다. 신화, 이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던 신화들, 서왕모라든지 뭐 복희, 여화, 전설상의 그 인물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그려놓고, 그리고 6번 길상의 사물이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상서로운 거를 그려놓은 거죠. 조금 이따 보겠지만 뭐 사신도, 주작, 백호, 주작 같은 거,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의 모습, 천상의 모습, 그냥 일반 화려한 문양,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묘실, 묘분, 묘당하고 묘실, 서당 그 천정의 그 천체 모습을 그려놓고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실 이거는 기원 후 1, 2세기에 유행을 했는데, 이런 여러분들 고구려 고분벽화 알죠? 고구려 고분벽화는 이 아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만 나타나. 이미 여기서 나타난 많은 주제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대로 재현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의 그 북쪽 부분, 북쪽 이민족이 살던 부분에서 그런 지역에서 고구려보다 더 일찍 그런 벽화 고분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후한대 화상석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몇 개만 이 화상석 탁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첫 번째는 그 서왕모하고 동항공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왕모는 중국 사람들이 그 믿고 있던 서쪽 지역 전설로 전해진 서쪽에 아주 영험한 산인 곤륜산의 신입니다. 곤륜산의 여신이에요. 곤륜산을 주관한다는 그런 여신. 그리고 동안공은 뭐냐면 남자 신선이에요. 동쪽에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그리는, 같이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놓는 그런 게 상당히 이때 유행을 했던 것 같고, 이 두 번째는 역사 고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뭘 그려놓은 거냐면요, 그 서주시대, 여러분들 서주시대로 조금 돌아가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서주시대 때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물리치고 상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무왕은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 제위를 물려줬는데 성왕이라는 아들은 그때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공이라는 인물이 섭정을 했죠. 그걸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성왕이고 여기가 주공 정도 되겠죠. 주공이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 이 두 번째 얘기는, 이것도 여러분들 내가 강의에서 사실 조금 얘기하기는 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춘추시대 진나라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진나라 헌공.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영웅중심 역사 서술의 그늘 얘기한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헌공이 그런 대상이라는 얘기했죠. 헌공은 자기가 총애했던 그 애첩, 여의라는 애첩을 총애해서 자기 아들들을 내쫓고 아들들하고 권력 투쟁을 했던 사람이란 얘기했죠. 근데 그걸 다 꾸민 사람은 여희라는 여성입니다. 아마 여기 이 그림은 이게 헌공이고 이게 지금 여희라는 인물일 거예요. 그래서 여희가 나온 이 아들, 그 어린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아들하고 아들을 다 몰아내는데, 그때 여희라는 사람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이냐면요, 헌공의 큰아들인 신생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신생이라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떤 이게 지금 개입니다. 어떤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데, 그 음식에다가 이 여희라는 인물이 독을 집어넣습니다.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들이 당신을 살해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독을 집어넣어 놓고, 이게 뭘까요? 지금 이게 누워있는 게. 이게 아마 개일 겁니다. 개. 그 스토리에 의하면은 개한테 먼저 먹입니다. 개한테 탁 먼저 던져준 거죠. 그거를. 독이 들어간 걸. 개가 먹고 바로 죽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헌공이 아들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짜고 있다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여희라는 여인의 모함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이거는 이제 말 타고 출행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 시장 모습이죠. 시장. 주방 모습. 이거 뭐 고기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주방에. 시장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도 말 타고 출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이것도 여러 가지 다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전국시대 때 보면은 연나라에서 진시황을 살해하기 위해서 현가라는 자객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 현가라는 인물이 진시황을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나주겠어요, 그냥 가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인데, 진나라에서 진시황을 배반하고, 시황제, 이제 시황제가 된 사람을 배반하고, 뒤에 시황제가 된 거죠. 배반하고 연나라로 도망 와 있었던 도녹인가 뭐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현가하고 연나라 왕자하고 이렇게 계략을 짭니다. 그 사람의 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목을 가지고 신왕 정한테 가면은 만나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자진해서 죽습니다. 진시황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가 죽임을 먼저 당하겠다고 자기 목을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목을 가지고 현가가 진시황을 찾아가서 실제로 진시황을 죽이려고 찔렀습니다. 근데 옷밖에 못 빼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제 칼을 들고 막 달려들고 진시황이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목이에요. 목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옥이네요. 번옥이 번옥이의 머리다. 여기 지금. 그리고 이건 현가. 이거는 진왕정. 이렇게 지금 쫓아가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한. 그리고 이 사람 바로 여기 잡혀서 살해당합니다. 더 사실 여기에 얽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뭐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또 다른 그림입니다. 또 다른, 이것도 진왕, 이거 현가의 모습. 여기도 지금 그 아까 죽은 사람, 목을 내놨다는 사람, 그 사람의 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고사는 사기에 보면은 공자가 노자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자 견노자라고, 이거 공자가 노자를 만나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그 해혼후 묘 봤을 때 해혼후 묘가 공자의 그 화상, 공자의 모습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진 병풍하고 그 거울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들었죠. 그리고 그거는 바로 공자하고 관련된 논어나 다른 문헌에 나오는 얘기들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거라는 얘기였죠. 그거하고 유사한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자가, 사실 공자가 그 사기에 보면은 노자를 만나서 상당히 무한을 당합니다. 노자가 더 높게 나와요. 노자가 더 나이도 많고. 그래서 공자가 찾아가서 뵙지만은 노자한테 이렇게 핀잔 듣고 오는, 사실 그 광경을 그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수륙공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그 해군들이 싸우는 거, 바다에서, 뭐 물에서. 이거는 육지에서 전쟁하는 모습. 그런 걸 담은 이제 그 당시 일상, 전쟁의 모습. 그리고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그 당시 호족들 집의 모습입니다. 집의 모습. 그리고 이거는 서왕모를 그 상상하는 거고, 상상해서 그린 거고, 이건 이제 수레제작, 그 당시 생활 방식을 알 수 있는, 그거를 그래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서로운 동물이죠. 봉황하고 연회. 봉황, 이건 봉황이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한국 그 대통령 나오면은, 청와대 나올 때 대통령 집무실 나오면은 딱 벽에 뭐가 나옵니까? 이 봉황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이때 유행한 겁니다. 그게 사실 이전에 그 이미 서주 시대부터 청동기에 봉황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오랜 전통을 지닌 상서로운 동물이거든요, 이 봉황은.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대통령까지 사실 그걸 차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연호는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연회, 술 마시고 같이 지금 파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춤추고. 그리고 생활상으로서 농경, 농사 짓는 모습들, 농사 짓고 일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거는 이거 보세요. 배 타고 지금 물고기 잡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사냥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소금 채취입니다. 염정. 이게 이제 소금 염정이라는 얘기는 소금이 나는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소금을 이렇게 층층이 나름대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소금을 위해서부터 이렇게 아래서 채취해서 가공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시장 모습, 그 당시 한때. 한나라 때 사실 장안이라는 도시, 낙양이라는 도시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장안, 특히 장안성 연구, 한대 장안성이 어떤 구조였는지 그런 게 거의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큰 시장이 2개가 있었던 걸로, 시내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타고 출행하는, 이거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 탁본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물이고 이건 탁본인데, 지난번에 우리 그 해운음묘에서 역시 그 악기가 달고 다니는 그 소리를 내는 그 마차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마차도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닌 일종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복희와 여화, 이거는 전설상의 인물이죠.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무, 춤추는 거. 우리 무용총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춤추는 모습이 그려진 그 벽화. 이거 뭐 다 비슷한 거죠. 그리고 수렵도, 고구려도 수렵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지만 더큰리 고분 벽화 보면은 이렇게 주방이 나와 있죠. 이게 다 이미 한나라 때 이런 모습들이 출현했다는 거. 그리고 백호나 주작 같은 그런 상스러운 동물들의 모습. 이런 것도 이미 그 한대 화상석에서 다 전반적으로 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고대사에서 고분 벽화에 대해서도 강의를 앞으로 들을 텐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벽화 그 도상이라든지 슬라이드를 보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